유럽의 한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슬로바키아가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넘지 못한 기록을 세웠거든요. 바로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라는 믿기 힘든 타이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사실상 망해가던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실업률 20%,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경제지는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슬로바키아는 곧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일본 기업들은 슬로바키아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진흙탕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 행위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거든요. 독일도 프랑스도 이 가난한 나라를 외면했죠.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7,000km 떨어진 그 나라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슬로바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이 땅에 3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슬로바키아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죽어가던 나라를 어떻게 유럽의 호랑이로 만든 걸까요? 그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르틴 코발입니다. 지금은 기아 자동차 질리나 공장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28살 청년에 불과했죠. 제 이야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쪼개지던 그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를 벨벳 이혼이라 불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질리나 외곽의 구소련 시절 무기 공장에서 25년간 일하셨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셨던 아버지는 그 공장의 수석 기계공이셨죠. 어렸을 때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르티나, 저기서 아빠가 만든 기계들이 돌아간단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무기를 살 나라가 사라지자 공장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의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993년 3월, 공장 폐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세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식탁에 앉으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어머니가 손을 잡아드렸지만 아버지는 그저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셨어요. 하지만 질리나는 물론이고 슬로바키아 전역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로 넘쳐났거든요. 형님 격인 체코는 달랐습니다. 서유럽과 국경을 맞댄 체코에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방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체코의 프라하는 관광객으로 붐볐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남은 건 험준한 타트라 산맥과 끝없는 감자밭, 그리고 이제는 쓸모 없어진 무기 공장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의 일도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어머니는 이웃집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죠. 18살이었던 동생 안토는 학교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이었어요. 공장에서 아버지 밑에서 기계를 배우고 있었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저도 함께 실직자가 됐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네요. 이 대답만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1993년 9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구급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달려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능해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저는 맏아들이자 가장이 됐습니다. 28살에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장례식 다음 날부터 저는 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슬로바키아를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까지 썼죠. 슬로바키아는 곧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과연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당시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뒤 이 절망의 땅에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온갖 막노동을 전전하며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렸어요. 건설 현장, 공장 야간 경비, 트럭 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2000년에 지금의 아내 아나를 만났습니다. 진리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아나는 제가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손을 봉합하면서 아나가 물었죠. 어떻게 다치셨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일하다 보니 졸다가 기계에 손을 베었다고요. 아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2001년 우리는 결혼했고 2002년에 아들 야쿰이 태어났죠. 가족이 생기니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수입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3년 어느 날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대형 자동차 공장 유치에 나섰다는 거예요. 최종 후보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였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그 뉴스를 봤는데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절친 루카 씨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마르틴, 설마 그거 믿냐? 폴란드가 100% 가져갈 거야.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공장을 짓겠어? 루카 씨 말이 맞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인구는 우리보다 8배 많고 평야지대라 공장 짓기도 쉬웠죠. 게다가 이미 여러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어요. 하지만 미콜라 시줄린다 총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총리의 모습은 간절함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것이 슬로바키아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총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나에게 그 뉴스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는 젖병을 소독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기대하지 마요. 어차피 또 실망만 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희망 같은 게 없어요. 아내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정부는 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나의 월급과 제 막노동 수입을 합쳐도 아파트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해 가을 일본 기업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죠. 일본은 당시 기술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현지 언론이 보도한 일본 조사단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 이런 진흙탕에 첨단 공장을 짓는 건 자살 행위다. 그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슬로바키아를 떠나 체코와 헝가리로 갔죠.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설령 관심을 보이더라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셔틀 정도로만 생각했죠. 기술을 전수하거나 제대로 된 공장을 지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4년 초 어느 날 루카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마르틴, 나 체코로 이민 가기로 했어.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너도 생각해봐. 체코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대거 떠나고 있었죠. 저도 고민했어요. 2살배기 야쿰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공장 부지 선정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모두가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뭔데? 일본도 독일도 안 온 곳에 한국이 오겠어? 꿈 깨라 마르틴. 어차피 폴란드로 갈 거야. 집에 와서 컴퓨터로 한국을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 전쟁 이야기, 경제 발전 이야기 같은 게 나오더군요. 흥미로운 나라긴 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나라가 슬로바키아를 선택할까요? 아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설마 이번에는 다를까? 혹시 정말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선택해줄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2004년 3월 1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기아 자동차가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 질리나를 최종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나도 부엌에서 달려나와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3억 유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폴란드의 승리를 점쳤는데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아나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공장이 우리 질리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모두들 이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루카 씨를 만났어요. 루카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너무 기대하지 마. 한국 기업이 뭘 안다고. 동양 기업들은 다 똑같아. 값싼 노동력 빨아먹고 떠날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번은 다를지도 몰라. 적어도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 며칠 뒤 더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역 정치인 페터 노박이 공개적으로 한국 투자를 반대한다고 나선 거예요. 페터는 폴란드 로비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폴란드가 탈락하자 태도를 바꾼 거죠. 페터는 지역 신문에 이런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몇 년 일하다가 금방 망해서 철수할 것이다. 우리는 더 안정적인 유럽 기업을 기다려야 한다. 그의 선동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든 분들은 불안해하셨죠. 제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마르티나, 정말 괜찮은 거니? 또 실망하는 거 아니야? 4월 초 한국 실사단이 질리나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양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통역사와 함께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통역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슬로바키아어로 현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한국계 슬로바키아 교포 2세였어요. 이수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오래 사셨나요? 여기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0년 전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이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이곳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늘 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봤죠.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5월에 들어서자 독일계 컨설턴트 한스 슈미트가 슬로바키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여기서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인프라도 없고 숙련 노동자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만들겠는가? 한스의 말은 유럽 전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심지어 슬로바키아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였죠. 루카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봤지? 전문가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하잖아. 한국은 곧 포기하고 떠날 거야. 하지만 저는 이수진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히 사업차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지역신문에 현지 채용 공고가 실렸어요. 기아 자동차 질리나 공장 건설 및 생산 인력 모집. 저는 그 광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또 실망만 하게 될까? 그날 밤 아나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나는 야콥을 재우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해봐요. 최소한 시도는 해보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력서를 들고 임시채용사무소로 향했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됐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희망을 품고 온 거죠. 사무소 앞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의 독특한 무늬. 저는 그 깃발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당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깃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2004년 7월 10일 첫 면접 날이었습니다. 임시채용사무소는 진리나 시청 근처 낡은 건물이었어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줄을 섰지만 이미 100명 넘게 대기하고 있었죠.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책상마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속도였어요. 면접이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통역 이수진과 정우성이라는 한국인 인사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정우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르틴 코발 씨죠? 반갑습니다. 면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보통 1시간씩 질문 공세를 퍼붓곤 했는데 정우성은 20분 만에 핵심만 물었어요. 이전 경력, 기계 다룰 수 있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거든요. 코발 씨,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일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온갖 막노동을 했어요. 밤샘 근무도 수없이 했고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기회뿐이에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발 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 개인만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가족도 함께 책임지고 싶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을 책임진다니 무슨 뜻인지 물었죠.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이 회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잘 되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가족 의료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노동자를 부품처럼 취급했죠. 교체 가능한 부품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첫 출근일은 8월 2일이었고 건설 현장 보조로 시작한다고 했죠. 월급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거였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나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어요. 여보, 힘들어도 참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감독들이 벌써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도 안 됐는데 말이죠. 최영호라는 건설 총괄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겁니다. 유럽 기업들은 3년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는 1년 안에 공장을 완성할 거예요. 현장 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1년? 말도 안 돼.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하지만 최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어요. 하면 된다. 다 같이 외쳐봐요. 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따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호를 외치니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시범을 보이는데 속도가 믿기지 않게 빨랐어요. 보통 1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냈죠.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국인들 대부분이 도시락을 먹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저는 박민수라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왜 쉬지 않으세요?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일찍 끝내면 일찍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한국식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죠. 코발 씨도 같이 일할래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는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죠. 한국에서 15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따라했어요. 해가 지고 6시가 됐습니다. 유럽 현장이었다면 모두 퇴근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7시, 8시가 지나도 조명을 켜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저는 최영우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세요? 최영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목표량 채울 때까지요. 보통 10시쯤 끝나요. 코발 씨는 먼저 가도 돼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다른 슬로바키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이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만 먼저 갈 수는 없었죠. 그날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침대에 쓰러지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이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마르티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란다. 자부심을 갖는 거지. 한국인들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것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2004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질리나의 겨울은 혹독했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인 추위였죠. 보통 유럽 건설 현장은 1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중단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겨울 동안 공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1월 마지막 주 최영호 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겨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는 내년 5월 완공입니다. 현장이 술렁거렸죠. 한 슬로바키아 인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불가능해요. 영하 20도에서 어떻게 시멘트 작업을 해요? 땅이 얼어붙어서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요. 최영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해봤어요? 안 해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영하 30도에서도 공사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다음 날부터 현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대한 조명탑이 설치됐고 대형 히터 여러 대가 들어왔어요. 밤낮 없이 불이 켜졌고 현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일하며 단 1시간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어요. 온도계는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보통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봤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무기공장 터 바로 옆이었어요. 11년 전 아버지는 저기 있던 공장 정문으로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셨죠. 실직 통보를 받으신 그날 말이에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말없이 식탁에 앉으신 모습, 그리고 6개월 후 침대에 누워 계시던 차가운 모습. 숨이 막혔습니다. 도구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박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코발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눈물이 뺨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코발 씨, 저 좀 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 옆이에요. 11년 전 이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으셨죠. 박민수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매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고용하지 않았죠. 50세는 너무 늙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코발 씨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코발 씨,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박민수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수천 명이 일하게 될 거예요. 코발 씨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박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코발 씨,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코발 씨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공장을 완성해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도구를 들었어요. 박민수가 옆에서 함께 일했죠. 그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구로공단 이야기, 중동 건설 현장 이야기,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아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실망만 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박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자.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이번만큼은 달라.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는 거야. 다음 날 새벽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최영호 팀장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코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봅시다. 조명탑 아래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이 함께 땀을 흘렸죠. 얼어붙은 땅을 뚫고 기초를 다지며 조금씩 공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기 멀리 아버지의 공장 터가 보였어요. 이제는 폐허만 남은 그곳. 하지만 바로 옆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대체하고 있었죠. 아버지, 지켜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이 땅을 제가 지킬게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위도 피곤함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꿈, 그리고 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공장 준공식이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1년 만의 완공이었죠. 유럽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어요. 건물은 지었지만 제대로 된 차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이 단 1년 만에 완성된 거였죠. 준공식에는 슬로바키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줄린다 총리는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슬로바키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생산라인 교육팀에 배치됐습니다. 교육 담당은 박민수 엔지니어였죠. 6월부터 3개월간 집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교육날 박민수가 전체 직원 앞에서 선언했어요. 여러분, 슬로바키아 타임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스타일로 일할 거예요.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솔직히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 나이 든 동료가 불평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식으로 일해야 하지? 우리는 유럽인이야. 유럽 방식으로 일하면 안 돼. 박민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유럽 방식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는 독일 벤츠, 프랑스 푸조예요. 그들을 이기려면 더 빨리, 더 잘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도 최고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힘들겠지만 함께 해냅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교육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어요. 로봇팔 조작법, 품질 검사 기준, 안전 수치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박민수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어요. 그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설명했죠. 코발 씨, 이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운전자가 다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교육 3주차에 첫 실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실제 부품으로 조립 작업을 해보는 거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를 했어요. 볼트를 잘못 조였거든요. 박민수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발 씨, 다시 해봐요. 천천히 정확하게. 실수는 괜찮아요.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의 인내심에 감동했습니다. 유럽 감독들이었다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박민수는 끝까지 격려했죠. 다시 해보니 성공했어요. 박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감이 오죠? 8월 말 드디어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모델은 시드-CED라는 해치백이었어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어요. 그는 한국어로 외쳤고 이수진이 통역했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구호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죠. 첫 차가 조립 라인을 통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시드 한 대가 라인 끝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공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옆에 있던 동료들과 서로 껴안았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그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상무는 차에서 내려 전 직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이수진이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준비한 음식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같은 것들이었죠. 박민수가 권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매운맛이 확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었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한미래라는 한국 음식점 주인도 와 있었어요. 그녀는 진리나의 한식당을 연 첫 한국인이었습니다. 한미래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한국 음식 먹으면 힘이 나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나와 야쿱이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 첫 차를 만들었어요. 야쿱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차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쿱을 안아 올렸죠. 그래, 아빠가 만든 차가 곧 유럽 전역을 달릴 거야. 아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니.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교대 직원들이 벌써 일하고 있었죠. 저 안에서 매일 수백 대의 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 공장에서 수천 명이 일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야쿱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야. 우리를 믿어준 나라고. 야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한국 사람들처럼 일할 거예요. 하면 된다, 그렇죠?
저는 웃으며 야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하면 된다. 2005년 10월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페터 노박 의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페터는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과도한 야근, 빠른 작업 속도, 이것은 비인간적이다. 우리는 유럽의 노동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의 선동에 일부 주민들이 호응했어요. 특히 기아차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했죠. 한 동네 모임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한국인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노예처럼 부리잖아. 더 심각한 건 제 옛 동료 이반 두부책이었습니다. 이반은 저와 함께 무기공장에서 일했던 친구였어요. 그도 기아차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죠. 이반은 카페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비꼬았습니다. 마르틴, 한국 노예 생활은 어때? 재밌어? 너 완전히 한국인 된 거 아니야? 처음엔 농담으로 넘겼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이반이 술에 취해 제게 전화했습니다. 마르틴, 솔직히 말해봐. 너 월급 얼마 받아? 한국인들이 제대로 줘? 아니면 착취당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반, 난 만족해. 10년 만에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어. 일은 힘들지만 대우는 공정해. 그리고 가족까지 챙겨주거든. 이반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을 챙겨? 웃기지 마. 그냥 너를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이야. 너 완전히 세뇌됐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야쿱한테 번졌어요. 10월 어느 날 야쿱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나가 전화했어요. 여보, 야쿱이 학교에서 놀림받았대요. 친구들이 한국종 됐다고 놀렸대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 야쿱과 이야기했습니다. 야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제 친구가 그러는데 아빠가 한국한테 팔렸대요. 한국이 우리를 지배한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듣다니. 저는 야쿱을 무릎에 앉히고 설명했어요. 야쿱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돕고 있어. 아빠한테 일자리를 줬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주고 있어. 야쿱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11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페터 노박이 기아차 공장 앞에서 시위를 조직한 거예요. 100명 정도가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죠. 한국은 물러가라. 슬로바키아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라. 저는 그날 오후 근무였는데 시위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반도 거기 있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돌렸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한국인 직원들도 시위를 봤거든요. 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코발 씨, 괜찮아요? 저런 시위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일하면 됩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김태훈 상무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잘 일해서 보여줍시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나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시위 봤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혹시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회사는 튼튼해. 우리 실적이 좋거든. 이건 그냥 일부 사람들의 질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 기업이 떠나는 건 아닐까? 다시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11월 말 한미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미래가 김치찌개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코발 씨, 요즘 힘드시죠? 시위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래가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1960년대 한국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때 반대 시위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하게 됐어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착취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러 왔다는 걸요. 슬로바키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한미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루카 씨를 마주쳤어요. 루카 씨는 체코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질리나에 남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루카 씨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솔직히 궁금해. 너 정말 한국 기업 믿어? 혹시 몇 년 후에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루카 씨, 나도 몰라. 미래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믿어. 한국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 루카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선택이야. 난 아직도 확신이 안 서. 그는 술집으로 향했고 저는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야쿱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야쿱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야쿱아, 오늘은 학교에서 괜찮았어? 야쿱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네, 아빠. 오늘은 친구가 사과했어요. 아빠가 멋진 차를 만든다고 TV에서 봤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나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뉴스 봤어요? 기아차가 첫 수출 계약을 맺었대요. 독일에 1,000대를 보낸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벌써? 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품질이 좋아서 독일 딜러들이 먼저 연락했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위도 있고 험담도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보여주고 있어. 독일에 수출한다는 건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잖아. 마을의 분열은 여전했지만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좋은 차를 계속 만들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착취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러 왔다는 것을요. 2006년 4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품질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유럽 자동차 안전협회가 질리나 공장에서 생산된 시드를 평가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성 만점에 4.8점이었어요. 이는 독일 폭스바겐의 골프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유럽 언론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 오토카 매거진은 이렇게 썼어요. 슬로바키아의 기아차가 독일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뉴스가 나오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했어요. 코발 씨, 정말 대단해요. 한국 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페터 노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시위를 멈췄어요. 5월 초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기아차는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페터의 태도 변화에 시위대도 흩어졌습니다. 이반 두부책도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어색하게 사과했죠. 마르틴, 미안해. 내가 질투했던 것 같아. 더 큰 변화는 경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통계가 나왔는데 질리나 지역 실업률이 12%에서 7%로 떨어졌어요. 기아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직원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장을 지었고 현대제철도 진출했습니다. 한국 기업 10개가 질리나 주변에 모였죠.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마을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새 쇼핑몰이 문을 열었어요. 8월에는 호텔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질리나 시내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랐어요. 우리 아파트 값이 2년 사이에 30%나 올랐습니다. 아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자산가예요. 아파트 팔면 집을 살 수 있대요. 8월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코발 씨, 한국 문화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을 이해하면 일도 더 쉬워질 거예요. 다음 주말 이수진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가 식탁에 가득했죠.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이수진이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데 깊은 유대감 같은 거예요. 가족처럼 챙기고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직원 가족까지 챙기는 건 이 정 문화 때문이에요.
단순히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게 이해됐습니다. 왜 박민수가 제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는지, 왜 정우성이 가족 걱정을 해줬는지.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한 거였어요. 9월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기아차 진리나 공장이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예요. 연간 10만 대 목표였는데 12만 대를 만들어냈죠. 유럽 시장에서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김태훈 상무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유럽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성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는 20만 대를 만들 거예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하면 된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따라 외쳤죠. 하면 된다. 회의가 끝나고 박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코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년부터 생산라인 매니저로 승진이에요. 축하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에 매니저가 되다니.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코발 씨는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한테도 존경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안았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매니저라니. 야쿱도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매니저가 뭐예요? 저는 야쿱을 안아올리며 설명했어요. 아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야.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 야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한국 회사에서 일할래요. 한국 사람들처럼 멋있게 일하고 싶어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몰랐는데 이제 아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실감했어요. 10월에 현지 언론 마리아 호르바트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2년 전 한국 투자를 비판했던 기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코발 씨, 솔직히 2년 전 한국 기업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또 실망하는 거 아닐까 두려웠죠. 마리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라 자존심을 돌려줬어요. 마리아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 인터뷰는 일요일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하면 된다.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1월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공장 근처를 산책했어요. 거대한 건물을 보며 야쿱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서 하루에 몇 대를 만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500대 정도 만들어. 1년이면 15만 대야. 야쿱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진짜 많다. 아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미래가 보여. 공장 앞에는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두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닮았어요. 그들도 절망을 경험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정신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우리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유럽 자동차 시장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월 들어 주문이 급감했어요. 전달에는 하루 500대를 만들었는데 2000대로 줄었습니다.
11월에는 100대로 떨어졌죠.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췄어요. 저는 매니저로서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매출 30% 감소, 재고 누적, 손실 확대. 숫자들이 점점 나빠졌어요. 유럽 전역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무서운 소문이 돌았어요. 기아차도 정리해고를 준비한다는 거였죠. 공장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잘릴까? 우리도 끝난 거 아닐까?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4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아버지처럼 나도 실패하는 건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루카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마르틴, 나 이제 정말 체코로 갈까 봐. 여기는 답이 없어. 너도 준비해. 이번엔 한국도 못 살릴 거야. 집에서 아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정리해고 하나요? 우리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야쿠비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또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11살 아들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뭐든 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일 수도 있어. 유럽 전체가 무너지는데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12월 중순 김태훈 상무가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소식을 예상했어요. 해고 명단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상무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 시장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한 명도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상무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본사와 협의했습니다. 단축 근무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일시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유지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즉시 해고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조용히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코발 씨, 한국 기업은 정말 다르네요. 독일 공장은 벌써 1000명을 잘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나가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로 견뎌낼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단축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출근했고 월급은 20% 삭감됐어요. 힘들었지만 일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성 HR 담당자가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예요. 위기 극복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직원 자녀 교육비를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성을 찾아가 물었어요. 회사가 적자인데 어떻게 이런 지원을요? 정우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코발 씨, 한국에서는 위기 때일수록 가족을 챙깁니다. 직원이 가정 걱정 없이 일해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한밀의 식당 주인도 특별 메뉴를 시작했어요. 단축 근무 직원들에게 점심을 반값에 제공한 거죠. 한미래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 같이 나눠 먹어야죠. 이게 한국 정신이에요. 2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지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공장 운영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백만 유로를 투입한 겁니다. 김태훈 상무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본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3월부터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단축 근무로 생긴 시간을 활용해서 신기술을 배우는 거였죠. 박민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이 시간에 실력을 쌓읍시다. 저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전기차 기술, 하이브리드 시스템, 친환경 제조 공정을 배웠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이해가 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한국은 위기 중에도 미래를 보고 있어. 4월 어느 날 루카 씨를 만났습니다. 루카 씨는 체코 이민을 포기했어요. 마르틴, 너 말이 맞았어. 체코 공장들은 다 문 닫았어.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국은 버티고 있더라. 루카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한국 기업의 비결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 유럽 기업은 직원을 비용으로 보는데 한국은 자산으로 봐. 5월 들어 시장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였습니다. 주문이 하루 200대로 늘었어요. 7월에는 300대가 됐죠.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8월에 좋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발표한 거예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었죠. 갑자기 친환경차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위기 중에 배웠던 기술들이 바로 친환경차 기술이었거든요. 9월부터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뜨거웠어요. 10월에 단축 근무가 해제됐습니다.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왔고 삭감됐던 월급도 복구됐어요. 김태훈 상무가 전체 회의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 위기를 넘겼습니다. 11월에는 추가 채용까지 시작됐어요. 위기를 극복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죠. 동생 안톤이 이때 입사했습니다. 안톤이 제게 말했어요. 형, 나도 이제 기아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가족과 한미래 식당에 갔습니다. 한미래가 특별히 삼겹살과 소주를 준비했어요. 코발 씨, 축하해요. 위기를 이겨냈네요. 한국식으로 축배를 들읍시다. 박민수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코발 씨, 한국 속담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가 증명했죠.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사람을 자르는데 한국은 사람을 지켰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복의 원동력이 됐어. 이게 한국식 경영이구나. 아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한국 기업을 만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보답했고. 2010년 위기는 완전히 극복됐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아차는 더 강해졌어요. 1월 통계가 발표됐는데 질리나 공장이 유럽 자동차 공장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나왔죠. 2월에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아차가 신형 스포티지 생산을 질리나에 배정한 거예요. 스포티지는 기아의 베스트셀러 SUV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배정이 아니었어요. 본사가 질리나 공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였죠. 3월부터 공장 증축이 시작됐습니다. 생산 라인을 2개 더 만드는 거였어요. 4월에는 추가로 1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리나 전체가 들썩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대규모 부품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제철도 철강 가공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한국 협력사 10개가 질리나 주변에 모였어요. 5월 지역신문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질리나의 기적 한국 자동차 생태계 완성. 기자 마리아 호르바트가 쓴 기사였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지 않았다. 완전한 자동차 도시를 만들었다. 6월에 질리나 시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새 쇼핑몰 2개가 문을 열었어요. 7월에는 4성급 호텔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8월에는 국제학교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발했어요. 우리 아파트 값이 6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아나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질리나 외곽에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9월에 농부 얀 슈테판과 마주쳤어요. 얀은 예전에 기아차 공장 부지 땅 주인이었는데 보상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얀이 제게 말했어요. 코발 씨, 내가 틀렸어요. 땅 판 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보상금으로 작은 호텔을 샀는데 기아차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만실이에요. 덕분에 부자 됐어요. 10월에 패턴 오박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때 한국 투자를 반대하던 그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페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코발 씨,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국을 오해했죠. 이제는 솔직히 감사해요. 페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진리나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냐고 물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죠. 한국 덕분이라고. 11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진리나 지역 실업률이 4%로 떨어졌어요. 슬로바키아 전국 평균 12%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경제학자들이 진리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경제학 교수가 진리나를 방문했어요. 그는 일주일간 공장과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교수가 말했어요. 진리나는 산업협력의 모범 사례다. 한국식 생태계 구축 모델을 유럽이 배워야 한다. 그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범 사례가 됐어. 한국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2011년 1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장 앞에 섰어요. 거대한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죠. 6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입니다. 야쿱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안에서 몇 명이 일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3,000명이야. 내년에는 5,000명이 될 거야. 야쿱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와,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여기서 일할래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국어가 미래 언어래요. 아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6년 전 생각나요? 우리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한국이 손을 내밀어줬어. 동생 안톤도 함께 있었어요. 안톤이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행복해. 처음으로 미래가 보여. 형이 한국 회사 선택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날 오후 한미래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수진, 정우성 등 한국 직원들과 슬로바키아 직원들이 모였어요. 한미래가 특별히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새해에 떡국을 먹어요.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죠. 우리 회사도 이제 7살이 됐네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합시다. 모두가 떡국 그릇을 들었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건배사를 했어요.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우정의 건배.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건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6년 전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 진리나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니다. 우리는 자동차 도시다. 한국과 함께 만든 기적의 도시다. 2012년 5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코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 연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사요? 한국이요?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주간 한국 울산 공장 연수예요. 생산 기술과 경영 시스템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죠. 관심 있으세요? 물론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본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6년간 한국 사람들과 일했지만 한국 땅은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6월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압도됐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유럽 어떤 공항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죠. 박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본사로 전근을 갔었어요. 코발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4주간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준비하세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강이 보였는데 그 위로 수십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죠. 이게 정말 5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근데 6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진리나에서 만든 게 작은 기적이라면 한국은 거대한 기적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진리나 공장의 10배는 됐습니다.
하루에 5,000대를 생산한다고 했죠. 믿기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일주일간 생산 공정을 배웠어요.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효율성 개선 기법 등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진리나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죠. 2주일째 되던 날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사관이었어요. 1967년 첫 자동차 포니부터 최신 전기차까지 전시돼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해냈어요. 저는 초기 공장 사진들을 봤습니다. 낡은 건물, 부족한 장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진리나 직원들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구나. 3주일째 주말에 박민수가 저를 개인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박민수 아버지가 계셨는데 70대 노인이셨죠. 박민수 아버지가 술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내가 젊었을 때 독일 광부로 일했네.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 캤지. 그 돈으로 한국이 공장을 지었어.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헐벗고 굶주렸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버텼지.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있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 아버지 세대는 기회를 만들었고 우리 아버지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 주에는 경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식 경영 철학, 가족 문화, 장기적 관점 등을 배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 중심 경영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중시합니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도 쉽게 해고하지 않아요. 6월 말 한국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박민수가 선물을 줬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코발 씨, 이제 코발 씨도 한국 기적의 일부예요. 슬로바키아로 돌아가서 그곳의 기적을 만들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밤의 서울은 빛으로 반짝였어요. 50년 전 폐허에서 이만큼 일어선 나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리나도 이렇게 만들 거야.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진리나 공항에 도착하니 아나와 야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쿱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어땠어요? 저는 야쿱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야쿱아, 한국은 꿈의 나라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너도 꼭 가봐야 해. 그날 밤 가족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의 야경, 울산 공장의 규모, 한강의 기적 이야기. 아나와 야쿱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심했어요. 대학 가면 한국어 전공할래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좋아. 아빠가 응원할게.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4주간 동안 제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주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앞으로 제 인생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세계 자동차 산업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수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10월 주가가 폭락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수백억 유로 증발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디젤차 판매가 급감했죠.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어요. 슬로바키아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절반이 자동차 산업이었거든요. 11월 통계가 나왔는데 수출이 10% 감소했어요.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패턴 오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입장이었어요. 지역회의에서 패터가 말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입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12월 초 공장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주문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생산량이 600대에서 400대로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코발 씨,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독일 차들도 무너지는데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주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폭스바겐은 100년 역사의 거대 기업이에요. 그런 회사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2016년 1월 더 나쁜 뉴스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푸조가 동유럽 공장 하나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슬로바키아에도 공포가 퍼졌습니다. 루카 씨가 제게 전화했어요. 마르틴, 이제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푸조도 공장 닫는데. 기아차도 언제 철수 발표할지 몰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2월 김태훈 상무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최악의 발표를 예상했죠. 상무가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상무가 화면을 켰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친환경차로 전환합니다. 디젤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시대입니다. 진리나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들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기차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상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본사에서 결정했어요. 진리나는 유럽 전기차 생산의 중심이 될 겁니다. 상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새 생산 라인, 배터리 시설, 연구개발센터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을 재교육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6년 전 여러분도 자동차 만들어 본 적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럽 최고 품질을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3월부터 재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모터, 배터리 시스템, 충전 인프라 등 새로운 것 투성이었어요. 처음엔 머리가 복잡했지만 점차 이해가 됐습니다. 4월 어느 날 한스 슈미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조롱했던 독일 컨설턴트였죠. 그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발 씨,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가 10년 전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 유럽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미래 기술에서는요. 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에 안주했어요. 디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5월 본사에서 특별 사절단이 왔습니다. 전기차 전환 계획을 직접 설명하러 온 거였어요. 사절단장이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진리나 공장에 5억 유로를 투자합니다. 2017년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진리나는 유럽 친환경차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무섭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 아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국이 함께 하잖아요. 야쿱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 전기차가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야쿠바, 전기차는 미래의 차야. 환경도 지키고 더 조용하고 깨끗해. 아빠가 그런 차를 만들 거야. 야쿱이 눈을 빛냈습니다. 와, 아빠 멋있어요. 미래를 만드는 거네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 한국과 함께.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서 곧 전기차가 만들어질 거야. 디젤 스캔들로 무너진 유럽 자동차 산업.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한국이 보여준 길을요. 2016년 6월 제 인생의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코발 씨, 본사에서 특별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1년간 전기차 기술 연수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차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제대로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돌아오시면 전기차 라인 총책임자를 맡게 될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년간 가족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나와 이야기해야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1년이나요? 야쿱이 아빠 없이 어떻게 지내요? 15살이 된 야쿱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야 해요. 이건 아빠 인생의 중요한 기회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화상통화도 있잖아요. 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걱정돼요. 1년은 너무 길어요. 저는 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민이야.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루카 씨와도 상담했어요. 루카 씨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가야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가족은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다른 친구는 반대했습니다. 이반이 말했어요. 마르틴, 너 한국 노예야? 1년씩 떨어져 살라고? 그건 너무한 거 아냐? 7월 초 결심을 했습니다. 가기로 한 거예요. 아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가려고 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나가 눈물을 흘렸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8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야쿱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올 거죠? 저도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야쿱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올게. 그리고 자주 연락할게. 야쿱아,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가 아니라 새로운 담당자가 나왔어요. 전기차 연구소 김유진 박사였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코발 씨, 1년간 빡세게 훈련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9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었어요. 전기모터 원리, 배터리 화학, 충전 시스템, 전력관리 등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내연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실습이 시작됐어요. 실제 전기차를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말에는 화상통화로 가족과 연락했어요. 야쿱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야쿱아, 발음 좋은데? 12월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외로웠지만 한국 동료들이 챙겨줬어요. 김 박사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017년 2월 중급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공정 설계를 배웠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지,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웠습니다. 3월에는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울산 전기차 라인에서 직접 일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땀을 흘렸죠. 그들의 열정과 정밀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김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코발 씨,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차세대 배터리 개발팀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6월부터 이달간 연구 프로젝트에 몰입했어요.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창의력이 인상적이었어요. 7월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최종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 성적이었어요. 김 박사가 축하했습니다. 코발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슬로바키아로 돌아가서 멋진 전기차 공장을 만드세요. 8월 출국 전날 울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전기차 라인을 보며 다짐했어요. 진리나에도 이런 라인을 만들 거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거야. 공항에서 김 박사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하나 줬어요.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전기차 모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코발 씨는 이제 전기차 전문가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1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외로웠지만 값진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리나로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할 차례였습니다. 진리나 공항에 도착하니 아나와 야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어요. 야쿱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나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함께 있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야. 그리고 우리 진리나의 전기차 시대를 열 거야. 2017년 9월 진리나 공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기차 라인 총책임자로 임명됐어요. 40대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될 줄은 몰랐죠. 첫 회의에서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유럽 최초로 대량 생산 전기차를 만들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 생산 라인 설치, 배터리 시설 건설, 직원 교육까지 동시에 진행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1월 시험 생산이 시작됐어요. 첫 전기차 프로토타입이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시동을 걸자 조용한 모터 소리만 들렸어요. 김태훈 상무가 시승했습니다. 5분 후 돌아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해요. 이게 바로 미래예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12월 양산 준비를 끝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였어요. 크리스마스 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했습니다. 새해 첫날 공장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유럽 전기차 시대의 시작.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해내는구나. 1월 셋째 주 첫 양산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니로 EV라는 모델이었어요. 하루 100대 목표로 시작했죠.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 기술이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팀원들이 뛰어났어요.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어요. 3월에는 하루 200대로 늘었습니다. 4월 유럽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주문이 밀려들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5월에는 하루 300대로 증산했어요. 6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테슬라 CEO가 진리나 공장을 언급한 거예요. 기아가 유럽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인정이었습니다. 7월 유럽연합이 친환경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어요. 전기차 구매 시 10,000유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진리나 공장 주문이 2배로 뛰었습니다. 8월 추가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한 거예요. 5억 유로 추가 투자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적극 지원했죠. 9월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했습니다. 배터리 협력사들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제 이름이 유럽 자동차 산업 잡지에 실렸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이끄는 슬로바키아 엔지니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코발 씨,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신이에요. 하면 된다는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죠. 11월 야쿱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코메니우스 대학교 한국학과에 지원할래요. 경쟁률이 30대 1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세? 야쿱이 웃었어요. 요즘 한국 배우는 게 대세예요. 친구들도 다 관심 있어요. K-팝도 유행이고요. 12월 야쿱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미래 식당도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리나 시내에 한식당이 10개나 됐어요. K-팝 페스티벌도 열리고 한국문화원도 생겼죠. 어느 주말 가족과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노래가 들렸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야쿱이 따라 불렀어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13년 전만 해도 한국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멀리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서 지금도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있어.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진리나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2020년 1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를 달성한 거예요. 인구 1000명당 198대였습니다. 독일을 제쳤어요. 일본도 미국도 넘어섰죠. 슬로바키아 총리가 직접 진리나를 방문했습니다. 총리는 연설에서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 덕분입니다. 페터 노박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슬 우정협회 회장이었어요. 페터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코발 씨, 16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독일 컨설턴트 한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유럽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의 고백은 솔직했죠. 3월 이반 두부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르틴, 나도 기아차에 지원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지. 함께 일하자. 진리나 경제는 폭발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젊은이들이 체코와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미래가 있었거든요. 7월 김태훈 상무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상무는 16년간 진리나를 이끌었어요. 저는 직원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상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코발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진정한 다리가 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공장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깃발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요. 2022년 진리나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매일 한국어 수업이 열렸죠. 야쿱은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한국학과 수석이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됐죠. 야쿱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가 사랑한 나라를 직접 볼 거예요. 한국어학과 입시 경쟁률은 40대 1까지 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을 미래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K-팝 페스티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갔어요.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한미래 식당은 이제 체인점이 됐습니다. 진리나에만 5개 지점이었어요. 한미래가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이제 김치를 사랑해요. 우리 가족도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주말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아나가 한국 요리를 배워 잘 만들었죠. 지역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쿱의 동생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진리나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한국 문화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양국 교류 행사에 자주 참석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죠. 2023년 모든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농부야는 이제 작은 호텔 사장이었어요. 얀이 제게 말했습니다. 코발 씨, 땅 판 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이반 두부책은 기아차 수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친구였어요. 이반이 고백했습니다. 마르틴, 그때 내가 질투했어. 미안해. 페터 노박은 한국 투자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진리나 모델을 전파했어요. 폴란드, 헝가리가 배우러 왔죠. 루카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했어요. 루카시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었죠. 김태훈 전 상무가 다시 진리나를 방문했습니다. 명예 시민증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시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리나의 영웅입니다. 박민수도 왔습니다. 그는 이제 본사 임원이었어요. 우리는 한미래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18년 만에 재회였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코발 씨, 우리가 꿈꾸던 게 이루어졌네요. 저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2024년 저는 공장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50세에 이런 자리에 오를 줄 몰랐어요. 동생 안토는 수석 엔지니어가 됐죠. 야쿱은 서울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서울이 정말 멋있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나는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어요. 아나가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이었어요. 은혜를 갚으러 가는 여행이었죠. 새 신입사원 교육을 맡았습니다. 젊은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당신 꿈을 이뤘어요. 공장 근처 아버지가 일하시던 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전기차 공장이 서 있었어요. 폐허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현재 저는 슬로바키아 한국 우정대사입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해 박민수와 재회하죠. 우리는 평생 친구입니다. 질리나 공장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줄린다 전 총리가 참석했어요.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슬로바키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연설 기회를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자존심을 돌려줬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쿱과 아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안톤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기념식 후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아버지, 한국이 당신의 꿈을 이뤄줬어요. 공장 앞 광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슬로바키아 한국 우정의 상징. 두 나라 국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야쿱은 기아차에 입사했습니다. 3대가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죠. 야쿱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 기적을 이어갈게요.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덕분이야. 그들이 우리를 믿어줬어. 맘 공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죠.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증명했습니다. 30년 전 절망의 땅이었던 질리나. 이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을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 옆에 슬로바키아 국기도 함께. 두 깃발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